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성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성은 사랑이 아닌 억압으로 세워지기도 하죠.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제게 가족이 딱 그런 존재였어요. 영원한 족쇄이자 감옥 같았던, 오늘 저는 제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씌워졌던 그 지긋지긋한 무게를 어떻게 이겨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났는지, 또 저를 올가매던 감옥을 어떻게 활활 불태워 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꽤 재밌는 얘기가 될 테니 귀 쫑긋 하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 요즘 성차별, 여성 혐오 문제 같은 게 한창 사회적 이슈잖아요. 근데 아마 제 또래 사람들 중에서도 저만큼 그 차별이라는 걸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났는데 실상은 거의 50, 60년대 수준의 성차별 속에서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라서 당연히 참아야 한다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삶이었죠. 들어보시면 아마 기가 차실 거예요. 저희 집은 아빠가 장남이라 친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문제는 그 할머니가 정말 뼛속까지 남존여비 사상이 박힌 분이셨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계집은 아무리 키워봤자 시집가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계집년 배워봐야 만고 쓸데없어. 계집년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머리털을 그냥 확 잘라버릴까 보다. 이런 고얀 년.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빠가 어땠을지도 아마 대충 상상이 가실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 집은 가부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는 공기업의 꽤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셨고,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녀 간에는 차별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랐어요. 저희는 아예 밥상도 따로였어요. 오빠는 아빠랑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그걸 다 치운 후에야 엄마와 제가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죠. 엄마, 왜 오빠는 아빠랑 먼저 먹고 저희는 나중에 먹어요? 그냥 원래 그래. 남자들이 먼저 먹고 나서야 여자들이 먹는 거야. 근데 다른 친구 집은 다 같이 먹던데. 아이고, 조용히 하고 어서 밥이나 먹어. 이런 걸 가지고 말대꾸 하지 말고. 자꾸 질문이 많으면 너만 피곤하고 너만 힘들어.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사는 게 나아. 그래도 어허, 얘가? 오빠가 반찬 투정을 하면 엄마랑 할머니는 오빠 입맛이 없나 보다며 이것저것 다시 해다 바치고 걱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조용히 먹고 있어도 밥에 감사해라 라는 핀잔만 들었어요. 이 계집애가 깨작깨작 떼기는. 남은 반찬 준다고 별로다 이거냐? 밥에 감사하고 먹어라. 요즘 년들은 버릇이 없어 버릇이. 명절이나 제사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온 집안 여자들이 희생되는 자리였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손님상 차리는 일을 도맡았어요. 여자애가 손이 야무져야 시집가서 욕을 안 먹지. 아이고, 배렸다 배렸어. 어디 시집이나 보내겠냐? 집안 망신만 시키겠구먼.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지도 않는지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그럼 저희 아빠는요? 아유, 말리기는커녕 고개만 끄덕이며 덧붙였죠.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 뭐. 손재주 좀 배우면 나아질 거예요. 너 할머니 말씀 들었지? 시집 가기 전까지는 네 엄마랑 네가 알아서 살림 살아야 하니까 빨리빨리 익혀라. 어릴 땐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자랐어요. 여자는 조신해야 하고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집안일은 모두 도맡아 해야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서 친구들이 생기고 다른 집에도 놀러 다니다 보니 그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건지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엄마,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다른 집 애들은 오빠랑 똑같이 밥 먹고 심부름도 오빠랑 똑같이 해요.
엄마 아빠 앞에서 반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고요. 남의 집이야. 남의 집이지.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엄마가 이 집에 시집 안 왔으면 이런 거 안 겪었잖아요. 왜 이런 집에 결혼했어요? 왜 계속 참고만 살아요? 그럼 뭘 어떡하니? 안 참으면 뭘 어떡해? 엄마가 이러니까 나까지 이러고 살잖아요. 엄만 내가 엄마처럼 살기 원해요? 정아야. 사춘기 때 저는 할머니랑 아빠한테는 차마 대들지 못하고 그 화살이 전부 엄마한테로 갔어요. 엄마가 만만했으니까요. 엄마는 늘 저한테 미안해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엄마는 그런 집안에서도 어떻게든 저를 챙기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몰래 저더러 일하지 말고 들어가 쉬라고 하고 몰래 고기 반찬을 밥그릇 밑에 깔아주고 맛있는 간식 사오면 뒤에서 살짝 먹게 해주고요. 어디 갔다 왔냐? 장 보고 왔어요. 아휴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네. 사온 건 뭐냐? 네 딸한테 몰래 먹일 거 또 샀냐?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랑 그이 드실 거예요. 과일이 싸길래 좀 샀어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선 엄마가 한없이 작아졌어요. 아빠 앞에서도 늘 숨죽이고 눈치를 봐야 했죠. 애 교육비가 자꾸 올라가는데 너 그 돈 애껴 쓸 생각 좀 해. 네 알겠어요 여보. 정아 자녀는 가르쳐봤자 소용없는데 뭘 학원에 보내냐. 그래도 우리 정아도 배우면 잘할 거예요. 걔집이 중학교만 나오면 됐지 뭘.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거 바로 일시켜서 시집 보낼 준비나 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내야 가치가 있지. 여자 나이 23 넘어가면 아무도 안 찾아. 아유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여보. 어허 어디서 말대꾸야. 엄마와 저는 그 집안에서 그저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할머니랑 아빠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야 했던 말이 있어요. 계집년은 시집가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뭘 가르쳐봐야 다 필요 없다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심이 커지며 저는 엄마에게 괜히 더 심하게 대들기 시작했죠. 왜 아빠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맨날 참고만 살아. 그렇게 살기 싫었으면 왜 이 집에 시집 왔냐고. 정아야, 너 그런 말 좀 그만해.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어리긴 뭐가 어려요. 다 아는데. 맨날 엄마는 할머니 말 듣고 아빠 눈치 보고. 저도 그런 꼴 보기 싫다고요. 아휴, 너도 커보면 다 알아.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는 거라고. 세상에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야. 엄마는 저를 단념케 하려 애썼지만 나이가 들면서 차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어갔고 그럴수록 제 안의 반항심도 덩달아 커져갔어요. 어릴 적엔 그냥 참고 넘겼던 말들도 이제는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신경이 거슬렸고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물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죠.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아픈 엄마를 하루 종일 부려먹고 있었어요. 엄마는 감기로 열이 펄펄 끓는데도 아침부터 제사 음식 준비하랴, 집안 청소하랴, 오빠 도시락 싸랴, 할머니 시중 들랴, 제대로 앉을 새도 없이 종일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왜 혼자 다 해요? 조용히 할머니 들으신다. 듣든 말든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 조금만 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도 사람인데 왜 할머니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순간 할머니가 방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냐? 계집애가 입이 살았구나. 감히 어른이 하는 말에 토를 달어? 왜 엄마한테만 그래요? 아빠나 오빠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전현이 드디어 제 정체를 드러내는구만. 뭐가 어쩌고 어째? 하여간에 포기라고는 없는 지엠이 닮아서 딸년도 딱 그 꼴이지. 내가 뭔 원수를 져서 저것들 낯짝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원. 계집년들이 어디다 대고 많이 대고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이성이 딱 하고 끊겨버렸어요.
주방에 있던 그릇이며 수저통, 심지어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갑옷처럼 아끼던 도자기까지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어요. 도자기가 바닥에 와장창 깨질 때 그때 났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할머니는 계집 아니에요? 할머니는 여자 아니냐고요. 어떻게 본인이 나서서 계집거리면서 그딴 말을 해요? 감히 계집해 주제 어디서? 그래요. 계집애라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요. 근데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인연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말아먹을 수 있으면 당장 말아먹었을 거예요. 이딴 짓고서 망하는 게 낫지. 근본도 없으면서 대단한 양반 가문인 척 위세나 떨지 마세요. 보기 아주 꼴사 나오니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는 집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제대로 된 인간이면 내 손녀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절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집안 분위기는 친가 전체에 고스란히 뿌리 내려 있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사업을 꽤 크게 하셔서 저희 친가가 돈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 그 돈은 전부 아들들 몫이었어요. 사촌들도 남자들은 유학 보내고 학비 대주고 자동차 사주고 뭐든 퍼줬지만 딸들은 알아서 살라는 식이었죠. 당연히 저희 집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 오빠는 캐나다 유학을 갔어요. 유학비에 생활비까지 좋기 몇 천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만 보내주면 감지덕지라는 분위기였죠. 대학 이야기를 꺼냈을 땐 처음엔 아예 대꾸도 안 했어요. 결국 엄마가 할머니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어머님, 저희 정아 공부 정말 잘합니다. 크게 될 아이라고 선생님들도 칭찬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 등록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다른 거 일절 안 받을게요. 전현이 무슨 공부를 잘해? 여자가 공부 잘하면 뭐 해?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인데 뭐 하러? 제발요, 어머님. 제가 평생 은혜로 여기고 살게요. 딱 등록금만요. 결국 겨우겨우 대학 등록금 한 번 지원받은 게 전부였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것조차도 짜증이 났어요. 엄마더러 왜 받았냐고 화를 냈죠. 겨우 그 정도 도와주고 또 얼마나 여자 하면서 간섭하고 잔소리를 퍼부을지 뻔했거든요. 엄마가 사정하니까 딱 한 번만 받을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벌어서 할 거니까 더는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만 네가 힘들까 봐 그렇지. 공부하면서 일까지 하면 몸 상한다. 전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안 하면 평생 질질 끌려다닐 것 같아서 싫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고등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내고 과외를 뛰고 야간엔 편의점 알바까지 했어요. 그렇게 제 대학 학비는 전부 제 힘으로 마련했어요. 건축을 전공한 저는 그렇게 6년 동안 악착 같은 대학 생활을 했고 드디어 졸업하게 됐습니다. 졸업 후 취업은 쉽지 않았죠. 취업 시장은 한파였고 건축 쪽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건지 저는 가고 싶던 건축사무소에 합격하게 됐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집에 와서 혼자 몰래 울었어요. 자존감 박살나는 환경에서 그렇게 버텨오다가 드디어 제 힘으로 일어서게 된 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입사해 일을 시작하면서 인맥도 하나둘 생기고 조금씩 인정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긋지긋하던 그 집에서 독립도 해서 나오고 마치 모든 게 드디어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방 프로젝트 때문에 내려가 있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 속이 후련하다거나 기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랄까. 그냥 뭔가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속으로 이제 끝났네.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던 그 사람도 갔구나 하는 정도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달까요. 기차 타고 서울 올라오는 내내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보면서
그동안 할머니가 저한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딸년이 무슨 대접을 바라냐. 네 애미란 년이 너를 그따위로 키워서 그렇지. 계집이 너무 나대면 사내기 죽어 안 된다. 적당히 숙일 줄 알아야지. 저년은 고집이 세 시집 못 간다. 등등. 그때마다 느꼈던 분노, 수치심,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린 나이였을 땐 그저 삼키고 넘겼던 말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폭력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으니까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정사진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나기는커녕 차라리 그 사진에 대고 침이라도 뱉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결국 아무렇지 않은 척 말없이 조문객을 맞고 제사상에 술도 따르고 고개를 조아리며 장례를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뒤숭숭했지만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유산 문제로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진 거예요. 저희 친가가 그래도 꽤 살았다고 했잖아요. 물론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20년 넘게 그 재산을 슬슬 까먹으며 살긴 했지만 그래도 땅이며 현금이며 남아있는 게 한 20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저희 아빠 형제는 총 4남매였어요. 아빠,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에서 불거졌죠. 봐라, 이게 유언장이다. 아야, 엄마가 살아계실 때 직접 공증까지 받아놓으신 거니까 법적 효력 확실하다. 어차피 예상했던 거 아니야? 어머니 평소에도 항상 말씀하셨잖아. 딸은 시집가면 끝이라고. 아, 그러지. 우리 집은 원래부터 그래왔지. 이게 우리 집 룰이지.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세 아들에게만 3등분한다고 적혀 있었고 고모 몫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뭐?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딸은 뭐 자식도 아니라는 거야? 거의 참 어머니 뜻이 그러셨다고. 뜻, 그래 뜻. 평생 모욕 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죽어서까지 이래야 속이 시원했어? 엄마는 정말 끝까지? 야야, 흥분하지 말고. 그럼 유산 남기고 가신 분 뜻을 따라야지 뭐 어쩌자고.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자고. 깔끔, 깔끔. 니들 셋이서 이렇게 똘똘 뭉쳐놓고 그걸 깔끔이라고 하니? 진짜 가증스럽다. 그래, 알았어. 내가 바보지. 이 집구석에서 딸로 태어난 게 내 죄다. 고모는 그 말을 끝으로 입술을 꾹 다물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고모는 진짜 기가 막히겠다. 아, 어떻게 단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요? 고모도 아마 대충 예상은 했을 거다. 근데 막상 이렇게 대놓고 당하니까 속이 뒤집어졌겠지. 아, 진짜 더러운 집안이다. 나한테도 저러겠지? 어차피 저딴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난 독립할 거예요. 그래도 네 몫은 아빠 목에서 어떻게든 챙기게 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저 돈 지키겠다고 저더러 비겁하게 싸우는 꼴 보면 역겨워서 토 나오겠어요. 그날 이후로 친가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삼형제는 여전히 똘똘 뭉쳐 자기들끼리 유산 분배 계산하고 있었고 고모는 연락조차 끊어버렸죠. 그로부터 얼마 뒤였어요. 고모가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놀랐어요. 우리 고모 성격상 속으로만 끙끙 앓고 말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법정 싸움까지 벌일 줄은 몰랐거든요. 고모는 정식으로 법정 대리인을 선임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건 명백한 차별이고 위법입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은 성별 구분 없이 균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모 목소리가 TV 뉴스에서나 보던 강단 있는 변호사 목소리처럼 또렷했어요. 그 모습 보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되고 수개월간의 공방이 오갔어요. 큰아빠, 아빠, 작은아빠 셋은 뭐 그야말로 아주 결사적으로 맞섰죠. 아, 이거는 어머니의 뜻입니다. 자식들끼리 감히 그 뜻을 뒤집으려 합니까? 부당한 뜻은 뜻이 아닙니다.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냐? 네가 어떻게 형제들 상대로 소송을 거냐 이 말이야. 이게 다 결국 돈 때문 아니야? 돈 앞에서 가족도 배신하는구나.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평생 니들 남자들한테만 쏟아지는 돈 얌체처럼 다 챙기고 살아온 건 니들이잖아, 아니야? 재판부에서는 결국 고모의 손을 들어줬어요. 유언장이 편파적으로 특정 자식들만을 상속 대상으로 명시한 건 부당하다며 유언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죠. 결국 유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재분배됐어요. 고모는 당연한 몫인 4분의 1을 되찾았고 나머지 세 아들은 남은 금액을 셋이 나눠 가졌고요. 그 일 이후로 집안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아빠와 큰아빠, 작은아빠 셋은 고모를 거의 페류나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죠. 임마. 이제 동네 얼굴 들고 어떻게 단일한 건데 소문이 다 퍼졌다고. 형제끼리 유산 가지고 법적 싸움 벌인 집안이라고 소문 안 난 줄 알아? 아이고 집안 망신 제대로 시켜서 얘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이렇게 칼 꽂을 줄은 몰랐다. 그 입 다물어들. 내 등에 평생 칼 꽂은 건 너희들이었지. 난 이제 내 목 챙긴 것뿐이야. 니들이야말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니들은 형제도 아니니까. 고모는 아무런 동요 없이 자기 몫을 챙겼고 이후로는 형제들이랑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인연을 끊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고모가 제 회사 앞으로 점심을 사주겠다며 찾아오셨어요. 회사 앞 조용한 카페에 앉아 고모랑 마주 앉았는데 얼굴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정아야, 요즘 회사는 어때? 힘들진 않고? 네,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 정신없긴 한데 재밌어요. 고모가 늘 그러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랬잖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정아야. 나는 이 집안에서 벗어났는데 평생이 걸렸어. 저는 고모처럼 용기 내서 싸우는 것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너는 똑똑하잖니. 네 목, 네 권리 그런 놈들한테서 절대 뺏기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세상은 내버려두면 여자한테 뭐든 뺏어가려고 한다. 우리 집은 더더욱 그렇고 너도 물론 잘 알겠지만 내 고모 말 꼭 기억할게요. 아휴, 근데 너는 엄마 닮아서 착해서 문제야. 근데 착하기만 하면 당하고 살아. 강해야 해. 저 그래도 엄마랑 고모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 네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 어릴 때부터 네 엄마랑 너 보면서 내가 제일 마음 쓰였어. 나도 그 시절에 얼마나 치고 살았겠냐. 그땐 말도 못했어. 고모 진짜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제 편 들어주고 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너만은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벗어났으면 했었으니까. 고모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깔려 있었어요. 그날 고모와 나눈 대화가 제 마음 깊숙이 박혀버렸어요. 고모는 저희 엄마와 저에게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 같은 존재였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 정도인데 고모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더 많이 당하고 살았겠어요. 그 시절 여자로서 당한 수모와 차별이야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고모였기에 항상 엄마랑 저를 남다르게 챙겨줬고 특히 저한테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그래서 여자라고 무시한 집안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죠. 한편 건축사무소에서 주로 공공건축 위주로 일을 맡아 도면 작업부터 현장 감리까지 이것저것 다양하게 부딪히며 경험을 쌓아가던 저는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설계와 시공 현장을 오가며 바닥부터 배웠고 차츰 대회 프레젠테이션 자리에도 얼굴을 내밀게 됐죠. 당시만 해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도면 붙들고 씨름하다 눈 비비고 바로 회의 들어가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밤샘 감리 나오면 자다가 현장에서 밥 먹는 게 일상이었죠. 근데 그런 바닥 경험이 결국 쌓이다 보니까 실무에서 점점 사람들이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무렵 회사에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랑 호흡이 제일 잘 맞고 제가 잘 따르던 상사 한 분이 독립해서 새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직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회사를 처음부터 일궈 나가는 창립 멤버가 됐죠. 처음엔 당연히 프로젝트가 많진 않았어요. 오히려 사무실 월세, 월급 걱정하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 둘 다 쌓아온 레퍼런스와 인맥 덕에 조금씩 입찰 제안 요청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입찰 PT 준비하면서는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낮엔 회의, 밤엔 제안서 작성, 새벽엔 도면 검토. 이게 매일 반복됐죠? PT 며칠 앞두고는 커피 마시다 컵 들고 잠들어 있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지자체에서 꽤 큰 재개발 마스터 플랜 설계 용역 제안 공고가 떴어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빅찬스였어요. 대표님, 이거 진짜 노려볼 만한데요? 우리 기존 도시재생에 했던 거랑 결도 비슷하고 레퍼런스 충분하지. 실현 가능성에서도 우리 장점 잘 녹여내면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총괄 맡아. 기획부터 PT까지 네가 주도해. 알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붙어볼게요. 그렇게 저는 PT 준비를 지휘했고 발표까지 도맡았어요. 온갖 시뮬레이션 자료부터 교통, 환경, 수익성 분석까지 밤을 꼴딱 새며 만들었죠. 결국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이 됐어요. 수고했어. 아, 진짜 고생했어. 우리 이제 진짜 잘 나가는 건축사무소 되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생전 연락하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죠. 전화가 와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기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어 나갔더니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가 이번에 맡은 재개발 고용 말이다. 아, 거기 토목 들어가는 회사는 정해졌냐? 아직 본계약 전이라 협의 중이에요. 설계 쪽 마무리하면 조합 쪽하고 협의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이, 그럼 잘 됐다. 이번에 조합장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인사 전하면서 잘 좀 부탁한다네. 네? 무슨 부탁을요? 아이, 그 도로 설계 쪽은 이번에 여기 좀 연결해 줘라. 땡땡톡은. 아, 너도 알 거다. 아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은 곳이야. 네가 힘 좀 써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자체가 정할 일이죠. 저한테 부탁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참 괜히 모른 척 하지 마라. 아, 이 바닥 내가 더 잘 알아. 어차피 조합도 건축사무소 말 듣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결정해. 결국 네가 그쪽이랑 계약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거야. 문서 몇 장만 잘 정리해서 설득하면 돼. 아빠, 전 건축 담당일 뿐이에요. 제가 그런 계약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라고요. 야야, 네 애비가 이쪽 바닥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건축사무소 입김이 제일 세. 네가 기술적 이유 하나만 만들어서 조합 설득하면 다 된다니까. 저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아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아니요. 저는 제 방식대로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끊어내고 일어났어요. 그 뒤로 아빠가 엄청 화가 났겠죠? 하지만 전 그렇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린 제 자신이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제 할 말을 해본 날이었거든요. 아니, 너희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효도도 모르고 지 고집만 센 년이라고 아주 난리야. 효도요? 진짜 웃기네. 아유, 어디다 대고. 그래도 기왕이면 네가 좀 부드럽게 넘기지. 아니, 엄마. 이제 저 어릴 때 그 집안에서처럼 끌려다닐 생각 없어요. 저 이제 제 돈 벌고 제 인생 산다고요. 더는 옛날처럼 안 살아요. 아빠야 단단히 자존심 상했겠지만 어쩔 건데요. 전 더 이상 힘없는 10대 소녀도 아니고 부모 밑에 사는 신세도 아니고 제 일하며 제 돈 벌며 독립해서 사는데 그날 이후 아빠와는 연락도 뚝 끊겼고 엄마한테만 가끔 소식 들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평생 누군가의 입맛에 맞춰 살아온 삶을 끊어내는 첫 경험이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독립해 나온 저희 회사 대표와 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어요.
처음엔 상사와 팀원이라는 관계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게 된 이후엔 서로가 서로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고 또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가 됐죠. 현장 감리하다 밤늦게 사무실 복귀해서 도면 붙들고 쓰러질 때 따뜻한 캔커피 하나 챙겨주는 사람도 그였고 클라이언트와 의견 충돌이 생겨 곤란할 때마다 제 편에 서서 앞장서 방어해준 사람도 대표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저는 숨 쉴 틈 없이 바쁜 업무 속에서도 늘 중심을 잡고 버틸 수 있었죠. 솔직히 저는 남자라면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왜 아니겠어요? 저희 집에 그런 놈들이 넘쳐나잖아요. 남자 임내하며 권위 부리고 여자 위에 서려는 인간들 진짜 극혐이거든요. 그런데 대표는 제가 여태까지 봐온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빠나 오빠 친척들과는 180도 달랐고 섬세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뭔가 앞서서 해보려 하면 기꺼이 뒤로 물러나서 자리를 내주고 설계 리뷰에서도 제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려 항상 노력했죠. 이 부분은 네 아이디어가 더 실용적이네. 이걸로 한번 밀어보자. 정말요, 대표님? 기존 안보다 조금 수정이 들어가긴 할 텐데요. 괜찮아. 최적화는 내가 뒤에서 맞춰볼게. 네 의견이 맞아. 현장 돌아다닌 감이 있으니까 네가 더 잘 알지. 아, 고마워요. 믿어줘서. 고맙긴. 네가 잘하니까 내가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전 회사에 있을 때부터 저는 그를 많이 신뢰했어요. 존경하는 상사였고 좋은 파트너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연애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건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점점 믿음이 생겼어요. 그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절 무시하거나 아래로 여기거나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주체적으로 설계와 현장을 이끄는 걸 자랑스러워했고 늘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듣게 된 결혼하자는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은 예비 남편 쪽에서 새로 건축해 들어가기로 했고 저는 혼수를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문제는 집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에이씨, 네가 결혼을 하든 말든 나는 네 앞으로는 10,000원 한 장 못 준다. 그렇게 알아라. 뭐요? 딸년 주제에 뭘 봐라. 너는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계집년이 무슨 욕심이야. 오빠한텐 5억짜리 집 턱턱해다 주더니 그건 욕심이 아닌가 보죠? 네 오빠는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들이면 다 주고 딸이면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당연하단 거예요? 대체 몇 년도에 사세요? 할머니 돌아가시고도 이러실 거예요? 그래, 계집이란 건 집안에선 손님이야. 시집가면 끝인데 뭘 더 바라냐. 진짜 어이가 없네요. 고모 말이 맞았어요. 이딴 집구석 기대를 하는 게 아닌데 차라리 잘 됐어요. 저 이제 더는 아빠 딸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인연이? 저도 이제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테니까요. 엄마가 그걸 말리려고 붙잡았지만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도저히 이 감정이 억제가 안 됐어요. 정아야 그러지 마.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겨라. 엄마, 나도 한계 있어요. 평생 참고만 살 순 없어요. 아유 그래도. 엄마, 제가 이렇게라도 끊지 않으면 아빠는 평생 저를 깔아뭉개려고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한텐 연락할게요. 근데 아빠한테는 진짜 할 얘기 없어요. 2번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서러운 것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긴 시간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자식 대우를 받아본 적 없었던 지난 세월, 오빠와의 모든 비교,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눌러온 그 억압, 그 모든 게 터져버린 날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뭐라고 딱 잘라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너무 화나고 서럽고 열받고 기가 막히고
거기에다 남편 될 사람한테까지 괜히 면목 없는 기분도 들었고요. 저 혼자만 이런 집안에서 자라 이렇게까지 치이며 결혼 준비까지 힘겹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너무 외롭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태어난 게 다 내 죄인가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소파에 웅크려 엎드려 있던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정아야, 지금 통화 괜찮니? 괜찮아요. 왜요? 나 지금 너네 집 근처 와 있거든. 잠깐 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인데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 집 앞에 카페 있지? 거기로 올래? 급히 겉옷을 걸치고 나가보니 엄마가 카페 구석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돼 보이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계셨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정아야, 왜요? 이거. 엄마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내려놓았어요. 몇 달 전에 집 창고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았어. 그때는 네가 이걸 알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언젠간 쓸 날이 있겠지 싶어 숨겨뒀었는데 네가 이걸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봐.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단 몇 장 넘기기도 전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아빠가 과거 공기업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온갖 접대 내역, 거래 내역, 비공식 장부들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다 너희 아빠가 한 짓이야. 정리해두고 숨겨두고 있더라고. 서류 안에는 술 접대 명단, 금품 수수 내역, 특정 업체와의 유착 정황, 뒷돈으로 계약 유도한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게다가 페이퍼 컴퍼니도 있더라고요. 아빠가 퇴직하기 직전에 만들어 놓은 회사였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오빠가 운영하던 회사로 자금을 계속해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죠.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반복적으로 동일한 계좌로 송금된 기록들이 빼곡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으킨 줄만 알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애초에 오빠는 스스로 무언가를 감수하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빠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모든 기반을 깔아준 상태에서 출발한 거였던 거죠. 너무 어이가 없고 허탈하고 또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이거 엄청난 범죄잖아요, 엄마. 그래, 공무원은 아니었어도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권한을 이용해 사업권 밀어주고 돈 받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 서류철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각종 업체와의 뒷거래 내역, 돈 받은 날짜와 액수, 골프장 접대, 호텔 스위트룸 예약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엄마, 이거 가져다 주면 바로 수사 들어가겠어요. 그래, 그래서 위험하기도 해. 너 이걸 다룰 땐 정말 신중해야 돼. 이걸로 오빠까지 엮이겠네요? 당연하지. 아빠가 돈을 옮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잖니. 법적으로는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배임. 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겠지. 엄마는 괜찮겠어요? 아빤 몰라도 오빤 엄마도 걱정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고리를 끊어야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지. 난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맘 굳게 먹어. 다음 날 저는 그 서류철을 챙겨 들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하는 문제인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처음으로 서류철을 펼쳐 보이자 변호사도 한참 말이 없었어요. 장부며 계좌 명세며 계약 자료며 한참을 넘기고 또 넘기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이거 꽤 심각한데요. 단순한 직권남용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공공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퇴직자 취업 제한 위반, 조세 포탈 명의도용, 자금 세탁까지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감으로는 짐작은 했는데 구체적인 법적 문제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형사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민사소송까지 가도 이건 실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에요. 특히 이 페이퍼 컴퍼니 계좌하고 아들 명의 회사로의 송금 내역.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은 공익신고부터 들어가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병행해서 실명신고를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실명신고요? 증거가 워낙 명확하니까요. 익명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조사가 시작되면 금방 밝혀질 사안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엄마가 준 접대 장부와 계좌 자료, 페이퍼 컴퍼니 관련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신고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돈해서 접수에 들어갔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신고서는 실명으로 올렸고 증거가 워낙 빼곡했기에 조사 개시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한편 아빠는 이 모든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골프 모임 나가고 동네 고깃집에서 건설사 사람들 만나 술 마시고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지내고 있었죠. 아빠가 몸담았던 그 공기업은 지역도시개발, 정비사업, 공공임대 프로젝트 등을 총괄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기관이었어요. 퇴직 고위직 관리 문제와 공공계약 투명성은 항상 민감한 이슈로 거론되는 곳이기도 했죠.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기관 감사실과 권익위가 동시에 자료를 요구했고 국세청에서도 계좌 추적에 들어갔어요. 조사기관 담당자들은 연이어 보고서를 작성했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변호사님,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수사의 핵심 골격은 다 확보됐습니다. 자금 세탁, 조세 포탈, 배임 수재, 부정청탁법 위반, 아주 복합적입니다. 이제 구속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구속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금융계좌는 이미 동결 들어갔고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그렇게 금융계좌 동결이 이뤄졌고 조세 포탈 액수와 횡령 금액이 산정되기 시작했어요. 오빠 명의로 넘어간 자금까지 포함되면서 덩치는 점점 커졌고요. 사실 저는 이 과정 내내 무섭기도 했어요. 아빠란 사람이 워낙 뻔뻔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을 쥐고 흔들던 성격이라 혹시 또 어디서 이상한 인맥을 동원해서 빠져나가려 하진 않을까 걱정됐죠. 상황이 이 지경까지 몰리자 아빠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본인이 권력자처럼 군림해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경찰 조사에서 나오던 날 아빠는 엄마랑 저를 향해 소리부터 질렀어요. 감히 너희들이? 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니들 먹여 살렸는데 네가 딸년이냐? 이르건 사자 새끼를 키웠구나, 사자 새끼를. 아빠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한테 달려들려 했어요. 순간적으로 발길질까지 하려던 걸 경찰 2명이 급히 달려와 뜯어말렸죠. 경찰들의 팔에 양쪽으로 붙잡힌 채로도 여전히 아빠는 구레구레 고함을 쳐댔어요. 네가 사람 새끼야? 내가 네 년 키우느라 인생 갈아놓은 걸 아냐고. 네 년이 어떻게 감히 날 고발해. 애미나 딸년이나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한 지 뻔히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자식 탓을 해? 뭐? 그래. 이게 다 네 년 때문이다. 너 같은 옆에 내가 있으니까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허, 조용히 못해? 경찰은 더는 소란을 허용하지 않고 아빠를 바로 경찰차로 밀어 넣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쩌면 저렇게도 마지막까지 추하고 뻔뻔할까 싶었어요. 오빠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야, 네가 나한테 이 짓까지 했어야 했냐? 이거 가족 말아먹는 짓이야. 아버지가 우리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한테는 그랬겠지. 그럼 너 지금 아버지 감옥 보내놓고 속 시원하냐? 시원해. 그러니까 너도 준비해.
감옥살이 오래 하게 될 테니까. 뭐? 사식은 내가 넣어줄게. 야, 너 진짜 미쳤구나. 누구들 덕에 내가 안 미치고 배겨? 오빠는 얼굴이 일그러져선 씩씩대더군요. 저런 뻔뻔함은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건지 안 봐도 뻔했죠. 엄마는 그 와중에도 준비가 철저했어요.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제가 몰랐던 사이 엄마는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오고 있었어요. 아유, 엄마, 대체 이런 자료들 언제 다 모았어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았지. 혹시라도 필요할 날이 올까 봐. 이게 다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짓들의 증거들이네요. 의료 기록, 정신과 상담 내역, 사진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다 정리해놨어. 엄마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네.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았지. 너도 내가 답답하고 한심했을 거야. 근데 이젠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엄마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뿐 아니라 상습 가정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같이 제기했어요. 법원은 엄마의 자료를 근거로 이혼 사유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결국 전체 재산의 80% 이상을 엄마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뿐 아니었어요. 형사재판도 별개로 진행됐죠. 아빠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어요. 피고인은 공공기관 퇴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가족까지 동원하여 자산을 응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판사님. 퇴직 후에도 과거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아빠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구속되는 날 법정 안에서도 여전히 아빠는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어요. 그간 유지하던 공공기관 고문직, 민간기업 감사직 등 모든 자리에서 전원 해촉됐고 공기업 고위퇴직자 명단에서도 영구 퇴직 취소 및 윤리규정 위반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죠. 이 사건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아빠가 워낙 오래 이 바닥에서 군림했으니까요. 인맥도 많았고 뒷거래로 도움받은 사람도 많았지만 동시에 원한을 산 사람도 아주 많았거든요. 아유, 결국 구속됐다며? 그러게, 원래부터 너무 설치더라 했더니 네가 그렇게 더러운 줄은 몰랐네. 딸이 고발했다지? 아유, 요즘 자식들이 무섭다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고발하냐. 에이, 그 아버지라는 사람 행실 들어보면은 고발할 만했겠던데 뭐. 결국 아빠는 사회적 명예, 인간관계, 인맥, 체면까지 모조리 잃고 법정 안에서 조용히 수감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한편으로 허탈하기까지 했어요. 그토록 무섭고 거대해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무너지니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 없더라고요. 물론 오빠 역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미 확보된 증거와 계좌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오빠가 명목상 대표로 운영해온 법인의 실체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페이퍼 컴퍼니 간 자금 세탁을 주도한 정황까지 고스란히 밝혀졌죠. 재판부는 오빠에게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어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끝내 증빙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명의 계좌까지 전면 압류당했고 오빠가 명의로 두고 있던 회사는 폐업 조치됐죠. 심지어 통장, 차량, 보험 계약까지도 모두 압류 대상이 됐고요. 야, 내 앞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집도 차도 통장도 다 가져갔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다 네가 만든 결과잖아. 넌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내가 혼자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니들이 먹다 버린 거 주워 먹고 살 땐 그런 생각 안 해봤니? 이게 끝인 줄 알아? 인생 길어. 그래, 어디 한번 네 긴 인생 어떻게 인간답게 살지 감옥에서 천천히 생각해 보든가. 그렇게 아빠와 오빠는 둘 다 한때 가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성 권력을 휘두르며 목에 힘주고 살던 시대를 스스로 마감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됐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슴을 짓눌러왔던 체증이 모두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 꼴을 할머니가 못 봤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통곡하다 뒷목 잡고 쓰러졌을 수도 있겠죠. 할머니 살아있었음 이 꼴 보고 뭐라 했을까요? 아마 네 아빠 감싸면서 널 원망했겠지. 그치? 그리고는 딸년이 무슨 감히 이 소리 했겠지? 그렇게 날뛰는 할머니 앞에서 침이나 한번 뱉어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죽고 없는 게 아쉽네. 그렇게 모든 법적인 과정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정아야, 이제 이건 네가 가져야 한다. 이게 뭐예요? 재산 분할로 받은 건물 2채랑 예금 일부. 엄마는 늙었으니까 이젠 네 이름으로 해둔 게 맞는 것 같아. 아유, 엄마 그걸 왜 저한테 다 넘겨요.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셔야죠. 그거는 이미 남겨놨어. 나머지는 네가 가져. 난 이걸 네가 더 잘 지킬 거라고 믿어. 아, 그래도 이거는 너무 커요, 엄마. 솔직히 저도 받으면서 불편해요. 아니야, 당연히 네 몫이지. 그동안 네가 견뎌온 거 이렇게나마 보상받는다 생각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한참 동안 제 손을 꾹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져 한참 동안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래, 이젠 우리 의지대로 사는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여자라 못한다, 여자라 안 된다 그런 얘기 듣지 않고. 엄마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요. 네가 없었으면은 난 이 자리에도 못 앉아 있었을 거야. 내가 많이 미안해 하면서도 널 많이 의지했어. 저도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제 결혼식 날이었어요. 오래 기다렸던 그날 저는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결정이었어요. 아빠란 존재는 제 인생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전 남자의 손에서 다른 남자의 손으로 넘겨지는 대신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손을 맞잡고 나란히 동시에 걸어갔어요. 떨려? 조금. 근데 네 손 잡으니까 괜찮아진다. 나도 그래.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네? 우리 둘만의 길. 그럼 우리 잘 걸어보자. 예쁘게. 같이 걷자. 천천히 오래.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어 나갔어요. 그 순간의 감정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벅찼어요. 그 누구의 허락도, 그 누구의 승낙도 필요 없는 내 인생의 새 출발. 처음으로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이후 저희 부부는 함께 건축사무소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름 석자 나란히 올라간 간판을 처음 볼 때 그 감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현장 감리와 설계 검토는 여전히 서로 의견 주고받으며 함께 진행했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도 항상 든든한 파트너로 옆에 있어줬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평범한 일상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같이 장본 재료로 요리하면서 티격태격하는 시간, 아침마다 서로 커피 내려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든 소소한 순간들이 저에겐 너무도 소중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캐나다에 계셔서 자주 뵙진 않았지만 언제 봐도 편안했어요. 뭐랄까,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가부장적인 남성상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죠. 정아야, 캐나다 오면 우리 같이 다한풍 구경 가자. 다한풍이 진짜 예쁘다. 네, 어머니,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니들 둘 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 적당히 해라. 인생 길다. 아이, 아버지, 저희 둘 다 일 중독이라 그건 좀 힘들걸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긴 해요. 좀 쉬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들, 집안일은 네가 더 많이 해? 네, 알겠습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저희는 부드럽고 온화한 가족들과 함께 제가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엄마도 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는 현재 성인문예 교육 강사로 일하며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계시죠. 최근에는 한 어르신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간 걸 보고 무척 감격하셨다고 해요. 여자라는 이유로 배우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셨고, 그동안의 긴 인내 끝에 이제야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계세요.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고 엄마도 제게 늘 고맙다고 하시고요. 반면 아빠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되어간다고 작은 아빠가 면회 갔다 오며 전해주더군요. 오빠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얼마 못 가 이혼당했고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어요. 여기저기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엔 쫓겨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엄마, 오빠 또 어디 전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친척집도 받아준다 안 돼서 결국 내보냈다더라. 엄마, 그럼 우리한테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와도 뭐라 할 말 없다. 네 말대로 엇보지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온전히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더는 누구에게 휘둘리지도 소속되지도 않고요. 이제야 진짜 제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가부장이라는 이름 아래 짓눌려 살아왔어요. 하지만 결국 그 억압을 딛고 스스로 싸워 이겨냈고, 이제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온전히 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저를 짓밟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손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고,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는 힘, 이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